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나 주식이 올라서 자산이 늘었다고 마냥 좋아하셨나요? 사실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산이 원화로만 오른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기준인 달러 자산 기준으로도 실제 가치가 오른 것인지 말입니다. 통장에 찍힌 원화 숫자가 커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이 20% 올랐는데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25% 떨어졌다면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달러 환율 상승을 살펴보면서 왜 앞으로는 원화 자산을 달러와 금 기준으로 함께 평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2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7월 말 기준으로는 약 1,465원 수준으로 다소 내려와 있죠. 한 달 동안 환율이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원화 가치의 구조적인 회복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예탁 증서인 ADR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달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원화 환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한 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전 물량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환전이 마무리된 뒤에도 원화 강세가 유지되려면 한국 경제 자체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만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 돈이 생산성과 국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고 단순히 소비성 쿠폰과 같은 그런 지출로만 소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원화 가치에 의문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단순한 단기 약세가 아니고 일본의 엔화나 튀르키의 리라와 같은 장기적인 아주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만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원화의 대외 구매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체력 지표인 것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동에서 달러로 표시된 석유를 수입해오며 또한 중국에서 다량의 원자재나 중간재 품목을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표시 자산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국민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환율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일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을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현재 상황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달러당 1,500원에 가까운 환율은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의 고점은 약 1,490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1997년 11월 24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순간 1965원까지 상승했죠. 다만 1998년의 연평균 환율은 약 1,4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환율이 1,500원을 잠깐 찍었느냐가 아닙니다. 높은 환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높은 환율에 적응을 해버렸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집값이 올랐는데도 실제로는 본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주식을 가진 분들은 최근 1, 2년간 작게는 3배에서 크게는 10배 가까이 자산이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송파와 같은 핵심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분당이나 과천, 용인, 수지, 동탄과 같은 주요 상승 지역들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과연 그 자산이 달러 기준으로도 많이 오른 걸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원달러 환율은 약 1,200원, 최근 환율을 약 1,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 상승률은 25%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에는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5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화의 달러 구매력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15%를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복리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022년 1월보다 현재 자산 가격이 43% 이상 올라야 환율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22년 초에 10억 원이던 집이 지금 14억 원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구매력과 물가를 함께 고려하면은 이제야 다 간신히 출발점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시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같은 보유 비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손익분기점은 43%보다 더 높은 최소 50% 이상의 수치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값이 올랐는데 왜 생활은 더 빡빡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의 가격은 올랐지만 돈의 가치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내 주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또는 서울 경기도의 핵심 입지에 집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달러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오히려 내 자산은 마이너스로 역행하고 있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소수의 급등 종목을 많이 보유했거나 수도권의 핵심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실질 자산은 생각보다 늘기 어려울 수 있고 월급만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모두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증시는 폭등을 했는데 국민들은 가난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과거를 보면은 주가지수 폭등이 반드시 국민의 실질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튀르키예의 대표 주가지수인 BIST 100은 리라화 기준으로 약 18배 상승을 했습니다. 원화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3천에서 5만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이 정도면 온 국민이 부자가 됐을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생산성과 실적 개선보다 리라화 가치 하락, 높은 물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그리고 연기금과 국내 자금의 증시 유입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3년 달러당 약 1리라였던 환율은 2026년 달러당 약 46리라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율 숫자는 23배 가까이 올랐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은 리라와의 달러 구매력은 약 96% 사라진 것이죠. 주가지수가 18배 올라도 화폐 가치가 2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달러 기준 자산 가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튀르키예 증시는 리라화 기준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리라화 표시 금값은 약 83배 상승을 했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가치는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이죠. 튀르키예 국민의 계좌에는 리라화 표시 예금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달러와 금, 수입품, 에너지 양 등은 줄어든 것이죠. 잔고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생활은 오히려 가난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자산 상승의 착시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이 튀르키예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때는 그 상승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인지,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단순하게 명목 가격만 오른 것인지, 또한 금리의 유동성 정책에 인해서 자산 가격이 밀려서 억지로 올라간 것인지, 또한 연기금과 공공자금의 매수 영향이 컸던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면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비중이 15%인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면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매도해서 다시 목표 비중에 맞춰야 됩니다. 국내 주식을 익절한 돈으로 채권이라든지 외화자산, 미국 증시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사야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이것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표 비중이나 허용 범위를 조정해서 매도 물량을 줄이자는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주가지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맡긴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하는 것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운용 원칙이 자주 바뀐다면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투자기관인지 정책 수단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환율 방어를 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평가이익은 아직 확정된 수익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면 장부상 이익은 커지지만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국민연금의 자산별 목표 비중, 그리고 리밸런싱의 흐름 등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환호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4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달러로 환산해도 올랐는가? 두 번째, 금과 비교해도 구매력이 증가했는가? 세 번째,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네 번째, 연기금 투입과 과도한 저금리, 통화량 증가 같은 정책적 요인이 상승을 과도하게 밀어올린 것이 아닌가? 원화기준 주가 차트 하나만 보는 것은 건강검진에서 마치 키와 몸무게만 재고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환율, 물가, 기업의 이익, 금리, 유동성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사례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올랐는데 왜 엔화 자산의 구매력은 줄어들었을까요? 최근 엔화 가치의 수준을 보게 되면 달러당 약 163엔 수준까지 떨어졌고 원화로 환산한 100엔 가격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 월급을 받고 엔화로 자산을 보유한 국민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입 에너지와 식료품, 해외여행, 해외 자산 등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20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 기준으로 약 4배 상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상승폭은 2분의 1 수준인 약 2배로 줄어들죠. 금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엔화 기준으로는 주식이 올랐지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달러와 금의 양은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만 보면 모두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실질 임금과 해외 구매력까지 함께 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역시 중요한 것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고 그 지수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 그 구매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화 약세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의 막대한 국가부채,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등이 거론이 됩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죠.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금리와 정책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는 2.8% 오르는데 금리가 단 1%만 유지가 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8%인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주식과 해외 채권, 달러 자산과 금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화만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과거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죠.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고 일본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 시작된 일본의 내리막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장기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막대한 정부 부채, 반복되는 재정 지출과 초저금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세계적 비중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1인당 GDP 역시 달러 기준으로 정체되거나 후퇴하면서 2022년에는 한국에 추월된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일본이 망했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과 같이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고 해외 순자산이 많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장기간 누적되면 국민의 자산과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정부 부채 비율도 GDP 대비 50% 수준으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산업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원화 가치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이죠.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한국의 경상수지와 외환 시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잘한 것과 정부가 재정을 잘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죠. AI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은 시기에 국가 재정을 정비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한번 늘린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좋을 때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한국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과 의료, 돌봄, 그리고 지방재정 부담이 함께 늘어나면은 정부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늘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규모가 아니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은 800조 원을 책정하며 2026년 720조 원 대비 약 10% 이상 확장적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린다면 국민은 그 사용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반도체나 AI 전력망, 연구개발, 교육, 그리고 저출산 대응과 같은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선거 직전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의 일회성 현금 지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지 함께 봐야 되죠. 취약계층 지원이나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없이 비슷한 사업이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아내를 동반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정부 예산을 남용한 것이죠.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놀잡한 해외여행을 위한 고세, 혈세도 낭비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정부 예산이 지출되었으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여행 경비로 전락해버리는 사례 또한 있죠. 또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공공기관 사업, 실업급여, 해외 출장 등에서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이거나 미래 국민이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이죠. 정치인이 생색을 내고 계산서는 다음 세대가 받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출이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원화 가치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성 향상 없이 부채와 통화량만 늘어나면은 자산 가격은 명목상 상승하더라도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론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모든 국민의 자산이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산이 진짜 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화 가격뿐만 아니고 환율과 물가, 달러와 금 기준 구매력을 함께 봐야 됩니다. 튀르키예처럼 주가지수는 폭등했지만 통화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엔화의 해외 구매력은 장기간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집과 주식이 달러로 얼마인지, 금으로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통장 잔고의 자릿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즉 실질 구매력인 것이죠. 지금까지 행부TV였습니다.